자, 이번 강의는 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이 과학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실은 이런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우리가 화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화학의 메인 주제는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질 하나하나의 성질, 물론 그 중에는 물리적인 성질도 있고 화학적인 성질도 있지만, 그런 성질들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다시 말해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래서 이 화학에서는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을 다루는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따라서 화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질량과 부피를 가진 모든 존재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학의 연구 대상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과 부피를 가진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물질은 조성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원소, 화합물, 혼합물.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다 혼합물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원자로, 같은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소들은 고유한 물리적인,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몇 가지 원소들은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하면 H2에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된 그런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원소의 형태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황 같은 경우에는 8개의 황 원자가 고리 형태로 결합을 해서 S8 형태의 분자를 형성을 해서 형성한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가서 이제 주기율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원소는 약 100여 가지 정도 되게 되고, 물론 그 중에서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도 꽤 있습니다만, 그만큼이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원소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적겠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그 물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화합물 혹은 혼합물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화합물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합물, 영어로 컴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복수가 되니까 S가 붙어야겠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조성이 일정해요. 다시 말해서 그 화합물 속에,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상대적인 비율은 그 화합물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얻어졌냐와 상관없이 일정한 조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이게 화합물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를 보게 되면, 물의 성질은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인 수소와 산소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이게 화합물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만 우리가 구성 원소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합물을 분해하면 원소가 물론 얻어져요. 왜냐하면 화합물이라는 게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은 되지 않고 화학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을 끊고 새로운 화학 결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성 원소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합물의 종류야 수억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화합물들 예를 들어 보면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이 화합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지만 산소, O2 혹은 수소, H2 이런 것은 원소라고 이야기하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합물의 정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H2O, 물 이런 것은 그러니까 물인 H2O는 이게 화합물이지만 수소, 산소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합물의 특징들,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이면 그 물이 생수든 아니면 폐수든 아니면 공장에 사용하는 냉각수든 혹은 얼음을 이루고 있는 얼음 속에 들어있는 물이든 똑같이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화합물의 성질은 구성 원소들의 성질과는 매우 다릅니다. 화합물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화합물은 원소들이 모여서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그 원소 하나하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구성 원소로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얻고 싶으면 그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해서 원소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표 2.1을 보게 되면 염화소듐,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염화소듐을 이루는 두 원소, 소듐과 그 다음에 염소의 성질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이 소듐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염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두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인 염화소듐의 물리적인 성질이 쭉 요약이 되고 있는데 녹는 점, 끓는 점, 색깔, 그 다음에 밀도, 물 속에서의 성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합물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화합물의 굉장히 큰 특징. 자, 다음으로 와서 이제 혼합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질은 다 혼합물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원소나 화합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꽤 있지만 혼합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많지만 그 물은 대부분 강물이나 바닷물인데 강물이나 바닷물은 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주변을 돌아봤을 때 보이는 모든 재료들은 금속인 경우, 금속인 경우도 물론 합금이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지만 그 순수한 금속인 경우들은 꽤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혼합물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와 화합물을 얘기하는 건데 순물질이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혼합물은 정말 다양한 조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따라서 무한대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한대. 화합물의 개수가 수억 가지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혼합물은 당연히 그 개수보다 훨씬 더 많고 따라서 더구나 조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에 가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혼합물의 상당히 재미있는 특성은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들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그러면 이 물에다가 소금을 탄 건데 그 소금물은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혼합물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구성 성분, 다시 말해서 화합물이나 원소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화합물에서 우리가 원소를 얻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혼합물에서 구성 성분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화학 결합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면 우리는 혼합물을 구성 성분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 예를 들어보면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은 소금물이 있고 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그다음에 바닷물,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혼합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만 혼합물은 구성 성분들의 구성비, 조성비, 다시 말해서 질량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합물은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혼합물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성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에 있어서의 구성 성분들은 많은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금물, 그러면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성 성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물과 이 혼합물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혼합물과 화합물의 이 차이점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모식도를 써서 원소, 화합물, 혼합물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그림 2.1입니다. 맨 왼쪽에 바로 원소 상태, 그러니까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그런 원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게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힐륨 혹은 알곤, 니온 이런 그 기체 분자들이 바로 한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독립된 분자를 형성하면서 저렇게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B번에 가게 되면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모여서 그 원소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가면 화합물을 보여주는 거죠. 분자 하나 속에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자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들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C번은 바로 화합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D번은 바로 원소와 단원자 원소와 그 다음에 이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그 다음에 또 화합물인 지금 이 화합물은 암모니아를 나타내는 걸로 보이는데 암모니아 같은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물의 상태입니다. 자, 사실은 이 강의의 주제는 이 물질의 종류가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이 강의를 한 이유는 방금 우리가 모식도에도 봤다시피 저 구 하나하나가 바로 원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원자들이 모여서 원소를 이루고 원소들이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이루고 화합물과 원소들이 모여서 혼합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 아니면 화합물 아니면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다는 이야기는 모든 물질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은 거시적으로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원자이기 때문에 화학은 근본적으로 원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과학사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물질을 원자 관점으로 이끈 관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이 한두 사람의 기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의 이 업적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질량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제 라보아제가 18세기에 연소 실험을 기반으로 주장을 했는데 화학적인 변화 과정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물질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작을 태우면 무겁던 장작이 아주 부피도 작고 질량이 가벼운 재로 변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반응 중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림 2를 보게 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산납과 크로미움산 소디움이 반응해서 침전을 형성하는 크로미움산 납의 침전을 형성하는 반응인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모식도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반응뿐만이 아니고 복잡한 생화학 반응 중에서도 총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육 속에서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얘기하죠. 180g의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도당 180g이 산소 192g과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물의 총 질량은 372g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264g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108g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반응식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측정된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다 더하면 372g으로 해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런 라부아지에가 이와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안하던 시기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던 시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보존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게 과학사에 있어서, 특히 화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질량이 보존이 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길래 저렇게 물질이 다른 걸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데도 질량은 보존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화합물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질량 분율로 일정한 질량 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량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질량 분율이라고 하는 용어는 화합물의 총 질량분에 그 속에 들어있는 특정 원소 질량의 백분율을 우리가 질량 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백분율을 내면 질량 백분율이 되게 되고 그냥 분율로 표시하면 질량 분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리석 그림 2.3에 나오는 게 대리석, 그 다음 밑에 산호인데 대리석이나 산호나 다 주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자, 탄산칼슘 20g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칼슘이 8g이 들어있고 탄소가 2.4g이 들어있고 산소가 9.6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 질량 20g에 대한 분율을 계산해 보면 보다시피 칼슘이 0.40, 그 다음에 탄소가 0.12, 그 다음에 산소가 0.48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분율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탄산칼슘 속에는 칼슘이 40%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탄소가 12%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18%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다 더하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탄산칼슘의 조성은 칼슘 40%, 탄소 12%, 그 다음에 산소 48%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탄산칼슘은 대리석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든 혹은 산호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든 아니면 조개 껍데기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저런 일정한 질량 백분율 혹은 질량 분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화학식을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화합물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이와 같이 일정 비율로 이루어진 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던 그 시절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왜 같은 화합물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비가 일정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길래 같은 종류의 화합물이면 일정한 성분의 질량 백분율을 갖게 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전체 소금물의 질량에 대한 소금의 양은 소금물마다 달라요. 묽은 소금물도 있고 진한 소금물도 있고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합물인 경우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질량 백분율은 항상 일정한 값, 같은 물질이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질량 분율을 써서 시료 중에 들어있는 특정 원소의 질량을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인 원자에 대한 이야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여서 식 2.1에 되는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수비례의 법칙인데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어떤 두 원소 A와 B가 결합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 질량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이 두 화합물 속에서 간단한 정수비를 가진다는 게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개념이 얼른 와닿지 않는데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산소와 탄소의 두 화합물을 예를 들어보죠. 여기 화합물 1, 2 이렇게 셌는데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화합물 1은 일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화합물 2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배분율은 57.1%예요.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 배분율은 42.9%입니다. 화합물 2,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배분율은 72.7%고 탄소의 질량 배분율은 27.3%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화합물이 100g 있다고 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화합물 1인 경우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입니다. 57.1g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화합물 2에서는 72.7g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화합물 1에서는 42.9g이 들어있고 화합물 2에서는 27.3g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1g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 보면 화합물 1에서는 일산화탄소에서는 1.33g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합물 2에서는 탄소 1g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2.66g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2대1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 1대2가 되겠죠. 1대2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정수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해 보면 일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당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 원자 1개당 말씀 잘못 드렸네요. 탄소 원자 1개당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양은 당연히 1대2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시절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발견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발견. 자, 그래서 이런 배수 비례의 법칙, 그 다음 앞에 나오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의 법칙, 이와 같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침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돌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돌턴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알려진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 특히 그 중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배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화합물에 대해서 관찰이 됐는데, 그럼 이런 걸 설명하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 어떻게 생겨야 이와 같은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돌턴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죠. 그 중에서 돌턴이 가장 명확하게 이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존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턴의 원자론 혹은 원자설 혹은 원자가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원자론의 이 내용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요약되긴 하지만 핵심 내용은 대충 이 정도 되게 됩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원자들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화학적인 변화 과정에서 혹은 물리적인 변화 과정에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 원자의 원소는 다른 원자의 원소로 바뀔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특정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핵 반응 과정에서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원소의 원자는 같은 질량과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와는 성질과 질량이 다르다. 이 말은 사실은 2번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소의 원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물리적인 성질도 다르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특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와 같은 제안이 바로 원자가설 혹은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안이 제안을 함으로 해서 돌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제안이 기존의 물질에 의해서 관찰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잘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질량 보존. 자, 원자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당연히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고 서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서로의 짝만 바꾼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응하기 전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면 반응 전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종류가 그대로 있고 그 개수도 그대로 있는데, 그게 반응해서 물이 돼도 똑같은 종류의 수소와 산소가 물 속에 존재하게 되고, 다만 결합되어 있는, 서로 달라붙어 있는 원자들의 짝만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의 결합 방식만 달라지는 화학 반응 중에는 당연히 총 질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원자론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주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화합물들은 서로 다른 원자가 일정 비율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원자론의 가설 4죠. 그렇기 때문에 각 원자는 일정 질량 분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물, 그러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질량비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물이든 간에 물 분자 하나 속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 원자들은 고유한 질량과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비, 질량 분율 혹은 질량 백분율은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자론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 이미 제가 배수비례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하나와 결합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의 비가 1대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형성할 때 결합하는 일정량의 한 원소와 결합하는 상대 원소의 질량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원자와 결합하는 산소가 1개가 되거나 혹은 2개가 될 수가 있지 1.5개짜리, 1.3개짜리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있어서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의 비는 당연히 일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물질의 기본 단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반쪽짜리, 3분의 1쪽짜리, 4분의 1쪽짜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의 비가 당연히 1대2 혹은 1대3 혹은 2대3 이와 같은 간단한 정수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론이 그때까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혹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관찰된 이와 같은 경험적인 법칙들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자론이 제안되자마자 바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이런 획기적인 혁명적인 이런 개념은 받아들여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야 이제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과학, 특히 그 중에서도 화학이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단순한 이 사실은 화학의 이 기초가 되면서 화학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이 원자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느냐, 또 정립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원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레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종류의 블록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아보면 레고 블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각각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레고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같은 100여 가지의 원자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원자론 기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